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을 일단 보시면 지난해 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값이 빠지다가 한 2월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반등하고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 건 오른 거고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보다도 지금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 정책이 영향이 컸고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오른 원인을 좀 요약해드리면 집값이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들어오니까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근데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럼 누가 샀는가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집을 산 분들을 좀 분석해 보면 실거주자들이 많았어요. 즉 집을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수요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빠지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집은 사고 싶지만 집값이 다시 오르면 여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는 이렇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실수요는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변동 원인인 실수요 증가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가격이 다시 올랐으니까.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바닥을 찍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은 다시 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또 계속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50년 만기 대출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저당 잡히는?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실수요가 증가한 원인 중에도 대출 규제 완화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된 거예요. 집값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마치 이게 내 돈처럼 쓰면서 수요가 줄지 않았던 거죠. 그게 50년이고 뭐 특례보금자 이론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정부에서도 50년 만기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고 시중 은행들도 이제 상품 판매를 줄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대출 규모가 줄게 되겠죠. 그게 또 수요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게 있거든요. 계속 오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계속 사주거나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계속 사주거나. 근데 이 두 가지가 지속되기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집을 한 채 더 사거나 뭐 두 채 더 사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건 엄연한 진실이거든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뭐냐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감,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2021년부터 줄기 시작해요. 2021년이 언제였냐면 한국의 집값이 고점이었을 때예요. 고점이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때 딱 집을 파는 거죠.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누가 집을 가장 많이 삽니까? 무주택자들이요. 그리고 막 30대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 집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거나,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팔거나 지금 더 안 사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격을 높게 살려면 누군가 계속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올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그런데 그게 지속되기 힘들다. 왜 가계부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수요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고 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실수요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분위기에서 투기 수요가 들어올 그런 여력은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표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다주택자가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증가하기는 좀 힘들어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월별로는 조금씩 올라도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전세도 많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 수요라는 게 전세를 끼고 대부분 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갭 투자 수요도 지금 시장에 들어오긴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고금리에서 내가 집을 통해서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연간 시중금리가 잘하면 4, 5%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집을 제가 지금 사놔갖고 그렇게 벌 수 있을까? 그러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그렇게 안 오른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 수요가 의미 있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오냐면요. 집값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투자 수요 들어올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를 때. 그때는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표가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보여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허가 물량은 한 20% 이상 감소하고 있고 착공 물량은 50%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면 향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공급, 우리라고 얘기하는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공급이 주는 것보다 더 수요가 준다면, 그럼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표를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보시는 건 수도권의 주택 준공 실적과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인데 이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주택 준공 물량이 20만 호가 안 됐어요. 수도권에. 굉장히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공급이 이렇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급은 줄어도 수요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급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수요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줄어도 투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준다면 그러면 가격은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준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수요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은 공급이 더 있습니까? 공급 없잖아요. 근데 왜 빠져요? 투자 시장은 그래서 수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 없으니까 가격 오를 거다.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해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진짜 뭘까? 진짜 건설사들이 짓는 물량일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답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사는 아파트가 건설사가 새로 지은 거예요? 아니, 그거 있을 수 있죠. 청약받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게 비율이 낮아요.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가 5만 가구 분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대부분 뭡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 공급이 뭐예요? 근데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집을 안 사는데도 공급을 이상하게 건설사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을 유통시장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집을 덜 지어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전국에 300만 명이 넘어요. 엄청 많죠. 근데 이분들이 일시에 한 채씩만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급이 300만 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물의 양을, 집값을 전망할 때 매물의 양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최근에 매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이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 집의 공급을 얘기할 때는 건설사의 공급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매도 물량,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공급이다라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영향이 아예 없는 건가요? 있죠. 그거는 가격 영향보다도 조금 이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착공이 줄면은 입주 물량이 줄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게 되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임대차 시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덜 지으면 향후 2,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주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임대차 시장,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도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수요는 어떤 수요가 있었습니까? 실수요와 투자 수요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공급이 있었어요? 건설사들이 공급도 있지만, 그렇죠. 매도 물량의 공급이 있죠. 근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이 뭡니까? 매도 물량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주택의 수예요. 실제 주택 수가 몇 채인가가 중요해요. 수요는요? 투자 수요 있나요? 없어요. 나는 전세를 투자 목적으로 2채 사놔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공급이 진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공 물량이 줄면 2,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면 입주 물량이 줄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착공이나 입주 물량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지점을 아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사실은 요즘 최근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최근 주택 아파트의 착공하고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서 한 15만 정도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언제냐면 2011년과 12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착공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면 이렇게 착공이 안 되니까 2014년과 15년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착공이 안 되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때하고 되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2014년과 1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혼인하는 건수가 32만 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하면 무조건 분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임대차 수요로 들어올 거예요. 뭐 돈이 많으신 분들 집을 사시겠지만 임대차 수요가 기본 수요가 30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혼인하는 건수가 19만 건으로 줄었어요. 10년 만에. 그건 뭐냐면 입주 물량은 예전처럼 똑같이 주는데 수요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전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를까? 그 지점이 약간 지금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4년을 하잖아요. 2년 한 다음에 갱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4년으로 늘어났어요. 예전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면 바로 전세 가격이 올려주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듀레이션이 쉽게 말해서 기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저희 예측보다 조금 더 나중에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굳이 기간을 따지자면 제가 정확한 추정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줄면서 전세 가격이 한 2025년에서 6년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오르고 그래서 의미 있게 반등하는 시점 한 2026년 이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예전하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시장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그냥 건설사들이 안 지어서 집값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전세가를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지 못하면 이 물건을 오히려 대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올 수도 있죠. 이게 부동산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가격을 올라도요. 내가 돈 버는 게 없어요. 언제 돈 버냐면 팔 때. 근데 수시로 팔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투자 목적으로 사놨다고 해도. 결국엔 내가 이익을 실현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안 팔아도 이익이 생겼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왜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꽁돈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집을 안 팔아 계속 갖고 있어도 돈이 계속 생기네? 그럼 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4년 동안 돈을 못 받아요. 그죠? 2년 동안 받다가.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단 말이죠. 생각보다. 그러면 이익을 내가 실현하겠다는 사람이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팔아서. 자산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매도 물량, 그런 매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변화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없던 변화입니다. 저희가 흐름을 보면 전세 가격이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막 월별로 지금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이렇게 크게 빠진 거, 예를 들어서 2년 전보다 크게 빠진 거 없던 일이어서 이런 것들을 집주인, 쉽게 말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추가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고민하겠죠. 내가 집을 이게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때쯤 집값도 올랐겠다. 한번 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면 매물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매물 증가도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계속 집을 샀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불안한 마음도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오히려 하락을 더 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요. 근데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합니다. 투자는.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동성이 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100%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망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화되는 시장은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시계추처럼 이렇게 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은 변동폭이 큰 거예요.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빠져요. 최근에 집값이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습니다. 송파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고 미래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오른 것만큼 사실은 빠지는 폭도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더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그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저희는 이 변화를 계속 좀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난 도저히 집을 살 용기가 나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구매해 본 적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좀 갖고 계세요. 집을 내가 사도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집값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져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값이 떨어져서 좋다는 얘기예요. 좋으니까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시라. 근데 우리는 꼭 집값이 오르고 이럴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집값이 빠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빠질 때 사야 된다. 빠질 때 내 집 마련하시라.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택의 변동성도 그렇고 투자가 많은 이유가 투자가 많아서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전 세계 비교해서. 근데 이렇게 집값이 빠질 때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한다면, 즉 내 집 마련을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정화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집값이 다시 한번 빠지고 좀 폭이 커진다면 여러분들 꼭 내 집 마련하시라.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안정되고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게 자산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온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일종의 위험만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셔서 자가보유를 높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용기가 안 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요. 그냥 막연하게 집을 빠지면 살 거야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상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생기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커요. 부동산의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뭐 건설회사들인가 아니면 이익집단이라든가 부동산이 잘 되면 좋은 분들이 대부분 정보를 양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고 비대칭성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 건데 정보를 많은 분들이 접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순의 복덕방이나 리서치 회사를 차린 이유도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균형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빚을 내시고 사시라.
빚내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빚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집값에 집을 삽니까? 빚내서 나쁜 건 뭐냐면 빚내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이에요. 빚내서 자산 가격이 낮아진 걸 사면 박수 쳐서 잘하셨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뭐 대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사이트가 런칭되셨다고. 요 배너 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냥 네이버에 그냥 광순의 복덕 그러셔도 되고, 예, 포털에 그냥 아니면 뭐 구글에 광순의 복덕방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마케팅 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상단에 뜨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이 검색해갖고 자동으로 뜨니까 거기 사이트 들어오셔갖고, 제가 뭐 회원 가입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비번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구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 정도는 회원 가입 딱 하시고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글을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실 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도움이 되시겠지만, 글을 통해서 또 정보를 습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 제 레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읽으시면서 천천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 또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 그런 정도의 반등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가는 오른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사실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지금 월별로는 오르고 있지만 2년 전보다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월별로 계약하면 오른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 전세 가격을 2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2년 전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른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하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다시 시장에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또 전세 가격보다도 전세 매매 비율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매매 가격도 오르면 전세 매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가 다 오르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 이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인 전세 가격은 오르니까.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잖아요. 이러면 막 투자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시장이 회복하고 가격 상승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이런 경우가 올까요?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를 때는 언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전세 수요가 많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매매 수요는 없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 없고, 지금 누구 집을 사, 전세 살지.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고 와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 사면서 전세 수요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딱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으면 잘 산 거네요. 그렇죠. 그때가 되게 좋은 시점이고 잘 산 거죠. 근데 그런 시점이 그렇게 막 빨리 오거나 이러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세 수요는 실수요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수요는 꾸준한 거예요. 투자 수요는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적인 현상이 있어요. 최근에 2020년과 21년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 그건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주 이례적인 거고, 사실 전세 가격은 꼭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집값은 팍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독특한 특성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올 말에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약간 사그라든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실상은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 재밌는 뉴스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별로 전세가가 오르는데 역전세가 우려가 없어졌다. 이게 말입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역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걸 역전세라고 해요.
근데 전세 가격은 월별로 오르고 있다고요. 월별로 올라도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올라도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역전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2년 전보다 지금 싸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전세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진 않고 내년까지 역전세는 지속될 겁니다. 전세가가 또 이렇게 살짝씩 오르면서 또 갭 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갭 투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갭 투자가 일부 지역에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리스크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갑자기 빠졌잖아요. 근데 전세는 누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갭이 줄어든 거예요. 그 시점에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 누군가 6억에 주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8억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원래 4억 들여서 이 집을 샀어야 되는데 2억 들고 줄었죠, 갭이. 그래서 2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전세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전세로 갱신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단 집은 사놨는데 조금 이따 전세값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언뜻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갭이 줄어들어서 수요는 들어왔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속되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가장 좋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예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당장 갭이 적어서 사긴 했는데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최근에 갭 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산 거다. 제가 진짜 갭 투자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투자는 이런 겁니다. 플로어로 하셔야 돼요. 스탁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오히려 전세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낮을 때 사요. 그럼 전세 가격이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내 돈 3억이나 들어서 샀어요.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근데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2억 전세 낀 5억짜리 집을 3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3억으로 올라요. 이 집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1억이 생기죠. 그럼 그 1억 갖다가 어떤 집을 사냐면 2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새롭게. 1억이 생겼잖아요. 그걸 2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짜리 집은 누군가 1억에 전세를 끼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전세금을 주고 샀잖아요. 두 번째 집은 내 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롤링하면서 집을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가격이 오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내가 갭이 작다고 투자하면 낭패를 보는 거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무리하게 샀지만 나중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그 돈으로 또 한 채를 사고 또 한 채를 사고 이런 롤링을 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원 시점은 뭐냐면 가격이 낮을 때 사면 다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이 작아졌다고 해서 바로 산다? 그럼 반대 현상이 나잖아요. 역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돈이 점점 더 넣어야 돼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굴릴 수 있습니까? 못 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갭 투자할 때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그분들을 도움드릴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제가 이걸 왜 말드리냐면 이런 게 한국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갭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갭이 작아져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진짜 못하는 거다.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의 전세가 60%였다면 지금 4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와 열세 중에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금리가 올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변화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가 줄어드니까 갭 투자 수요도 줄겠죠. 그죠?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 자체도.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계속 준다면 한국의 투자 수요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전세가 완전 없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근데 전세의 어떤 전체적인 비중이 감소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월세가 많아지는 건 사실은 금리가 높아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세를 살아야 할지 또는 월세를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딱 놓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1억에 뭐 예를 들어서 반전세를 하는 게 나을까? 그러면 1억으로 반전세를 갔을 때 4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데 은행에 넣어놔서 받은 이자하고 월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전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세를 살아야 목돈을 마련한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못해요. 특히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는 그 높은 전세를 정기예금에만 넣어놔도 사실 월세보다도 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로 나오면 그냥 그 돈은 그냥 똑같잖아요. 원금 그대로잖아요. 물론 원금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시중 금리라든가 내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계획에 따라서 전월세를 비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어서 월세는 좀 올라가지만 전세 가격은 절대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떨어지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떨어지니까 전세를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광순의 북덕방에서 대표님의 부동산 리포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무료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아니, 저의 목적은 되게 심플한데 저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어쨌든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정보들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으면 좀 꺼려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가능한 한 무료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요. 무료로 하니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돈을 내야 막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무료로 하니까 야 내용 별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와서 직접 보시면 어떤 유료 자료 한국에서 저 같은 이런 자료를 부동산에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안 낸다고 그래서 뭐 별로 정보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투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시면 집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생겼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도 힘들고 의사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30평대, 40평대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를 안 보고 사요. 가보지 않고.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근데 투자화되어 있는 상품은 그 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별화가 적을 것. 한국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쓰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보셨어요? 사용도 하면서 투자도 가능해. 이런 거 보셨냐고요? 없죠. 근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사용도 하면서 투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유독 부동산에 진심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고 돈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그래왔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래왔다. 어쨌든 집값은 계속 올라왔다는 건데 그런데 그래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뭐 비싸게 사서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 집 마련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안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떨어진 거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가격이라든지 투자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하고 다른 환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도 무거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국의 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3억, 5억 했을 때는 갑자기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막 20억, 30억짜리가 60억 되고 70억 대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상식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할 때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
왜냐면 그만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저는 내 집을 사시든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든 어쨌든 그거를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언제나 사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죠?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고민하고 그렇죠? 전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시각의 변화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한때 건설사가 집을 지어도 아무도 사지 않아서 이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컸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분양 상황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분양이 많았던 데가 2008년도고 2010년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미분양 최대 수가 16만 5천 가구 정도 됐어요, 전국에.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6만 가구예요. 6만 2천 가구인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미분양이 엄청 줄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금융이나 건설사 전체가 갖고 있는 부동산 PF라고 하는 일종의 땅을 산 게 80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130조 원이에요. 물론 땅값이 올라서 규모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는 그나마 땅을 사놓은 다음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땅을 사놓고요, 분양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세대수가 적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땅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일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낸 상태로.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때보다. 탑도 못 뜨고 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나마 그때는 분양을 하면 전국 평균 분양률이 58% 정도는 돼요. 58%는 분양됐다고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은 10%대 분양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분양합니까? 삽을 뜹니까?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미분양 세대수만 보시고 그때보다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땅이라는 재고 자산이 훨씬 많다. 언론에 공개되는 통계 자료에 눈속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눈속임을 의도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는 거죠. 단편적으로. 그 내면을 읽어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그때는 그래서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나마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건설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금융이나 이런 데 PF를 내준 데는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이게 기본 구조상 50% 정도 분양하면 땅값은 내가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땅값도 못 챙기잖아요.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사업하는 주체들은 리스크가 큰 겁니다. 조그마한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부도 확정이라는 소리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심각한 문제니까 건설사들이 바로 손 드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진행도 안 되고 워낙 또 금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땅 살 때는 금리가 2, 3%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7%, 8%, PF는 10%까지 올라가니까 감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충격도 훨씬 크다. 그래서 못 버티고 부도가 나는 것들도 저는 훨씬 더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예전엔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어느 정도 돼서 버틸 수는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예 지금 분양 시작도 못 하니까. 건설사들이 이렇게 망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에 약간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까요? 있죠. 심리적으로 사실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건설사를 망하면 주택도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과거하고 대비해서 영향력이 좀 적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건설 산업 자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20%일 때는 엄청 큰 영향이 컸는데 지금 10% 미만 5%대, 6%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영향력이 좀 덜해졌다는 거죠. 와, 건설사가 망하면 큰일 날 거다. 예전에 큰일이 10큰일이었다면 지금은 한 5큰일? 이 정도에 줄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할 때도요, 큰일 났다, 위기다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보 단계처럼. 그냥 단순하게 큰일이다라고 하면 그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졌다. 비중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건설사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건설사들이 망해서 집을 못 짓게 되면 그러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격이 오르면 또 갭 투자가 증가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좋아지면요, 또 바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설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회사 공장이 있습니까? 없죠. 땅만 있으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부족해요. 그러면 바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시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집값 올라? 그럼 바로 땅 사. 그리고 바로 지어. 분양해. 이게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속도가 빨라요.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집값 오른다고 그러면 바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아파트 청약에 나가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청약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유통시장에선 제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분양시장, 청약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이런 효과가 좀 큰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추첨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청약 가점 순으로 막 무조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죠. 될 수도 있으니까, 추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구주택을 내가 거래하려면 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계약금만 내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중도금은 DSR 규제도 안 받아요. 대출 규제를.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 오르면 내가 분양권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약시장에 보면 20, 30대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예요. 20, 30대가 10억짜리 집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그럴 능력은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계약금 낼 수 있다는 거죠. 계약금 내고 일단 계약해본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권 오르면 전매해서 내가 돈 벌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분양권이 안 오르면 끝까지 이게 입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걸 대출 전환할 능력이 될까? 그렇게 능력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지금 당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한 번에 분양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청약 받은 그 분양 가격보다 분양권을 싸게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의하셔야 된다. 최소한 내가 감당해낼 수준에서 분양 받으시라. 아무리 투자 목적이라 하셔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이 1억인데 그걸 계약금 내고 끝이야.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거 나중에 전매 안 되고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 다 대출로 전환도 안 돼요. DSR 규제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연체 비용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분양권을 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걸 무턱대고 처음에는 내가 돈 조금 들어가니까 무조건 분양받으면 장땡이다.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무작정 받으시면 안 된다.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된다.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한 거죠. 심지어 지금 분양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비싼데 거기서 만약에 나중에 분양권에 처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사주는 사람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정도 돼가지고 연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영향이 끼칠 텐데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연끌하신 분들이 이게 자산시장에도 보면은 가격이 고점 신호가 있거든요.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갈 때 전형적으로 고점을 형성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2020년과 21년도 일종의 연끌이라는 젊은 분들이 과도하게 집을 일으켜서 새로운 수요로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집값의 고점이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전체 자산시장 흐름에서는 미래 수요가 당겨져 온 표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조금 한 5년, 6년 후에 사야 될 수요였는데 미리 빚을 일으켜서 먼저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그래서 연끌 수요가 또 시장의 수요를 많이 줄였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최근에 얘기처럼 이 수요가 올라오거나 이러기 힘들다. 역설적으로 연끌 수요 때문에 미래 수요가 당겨져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저희가 연끌 수요는 그렇게 시장을 전망할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안타깝죠. 금리도 저는 상당 기간 지금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데 버티시기도 힘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급매로가 나오면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장의 미래와 변화를 얘기할 때는 이제 가능성, 결국에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영끌 가시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확률을 높이는 겁니까? 갖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내려질 확률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끌하신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내려갈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영끌하신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확률 차원에서도 사실은 시장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무리하게 집을 팔려고 그러면 막 손실을 크게 보고 파셔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집을 거주하시면 좋겠다. 실거주를 안 하시면서 영끌하신 분들은 좀 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거주를 하시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라. 그러면 조금 더 그 기간, 어려운 기간을 버텨내기가 좀 쉬울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 그러시면서 그 기간을 잘 버티면 다시 또 가격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실거주하면서 버티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어려운 기간을 잘 좀 견뎌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집값 떨어지고 한다니까 영끌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그거 할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 얘기죠. 왜냐면은 제가 영끌하는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집값 계속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시장하고 또 별개니까. 너무 그렇게 절 영끌하신 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가 거주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잘 참아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산 시장은 다시 또 빠지면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좀 견뎌내서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건설사 문화에 빗대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수요에 좀 더 힘이 강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요가 이제 더 중요한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고전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세이어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만들어내면 팔리는. 한국도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수요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대부분 얘기하는 게 요즘 특히 뭐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건 아직도 올드 버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요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가격을 판단하실 때도 누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요가 충분한가? 이런 고민들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건가?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더욱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부동산을 분석하시고 막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 그동안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이 공급 위주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집값은 뭐 계속 오를 거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집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생에서 집을 사는 건 많아도 두세 번 정도 되실 거예요. 뭐 세네 번이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뭐 일생에서 세 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세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함부로 사고 파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세 번의 기회를 내가 언제 사용하지? 그리고 언제 내가 쓰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언제라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알리바바 이거 있잖아요. 자, 소원 3가지만 들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고민 많이 해서 소원 뭐냐 하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10번이나 100번 준다면 뭔 고민해요. 뭐 지금 당장 뭐 고급차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쓸 텐데 자, 3번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차분해지실 거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가? 언제 필요하지? 내가 능력이 되는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 이런 다각적인 복합적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램프에서 3번의 기회를 주셨다. 그 3번의 기회를 귀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